아니 우산 좀 쓸 수 있지. 뭐 우산 썼다고 수상합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서울의 한 비가 오는 골목의 모습인데 우산을 쓴 남성이 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오. 그런데 골목에 순찰차가 등장을 합니다. 네. 또 이걸 보고 이 남성이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겨요. 네. 뭔가 숨겼다는 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들어가네요. 뭔가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좀 싫어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왜 순찰차를 보더니 우산 잘 쓰고 가다가 후다닥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순찰차가 이 남성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주차되어 있는 잘 보시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가서요. 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 경찰이 나중에 이 남성을 발견을 하고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죠? 경찰이 남성이 숨어서 다가갑니다. 남성과 경찰이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결국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 경찰인 게 아마 그런저런 걸 묻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차에서 수상한 짓을 하셨죠. 아, 무슨 소리예요? 저 비가 오니까 우산 샀어요. 김복수님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 건물 내에 숨은 사람을 쫓아가면서까지 저 사람을 경찰관서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경찰이 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아마 이제 보니까 전형적인 차치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예요? 우산 쓴 상태에서 정면으로 가가지고 차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 먼저 기대가지고 뒤로 손을 내밀어서 문을 저렇게, 여는 그러네요. 저런 형태입니다. 자기 얼굴도 가리면서 네. 우산으로. 이제 저거를 또 눈썰미가 좋은 그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 네.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기 때문에 건물까지 들어가서 저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세상에 저런 몹쓸 짓을 하느라고 새벽에 어슬렁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저 남성의 모습을 CCTV로 지켜보시던 분이 계셔요. 바로 노원구 관제센터 요원이신데요. 그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그걸 모니터링해 볼 때는 남자가 우산을 쓰고 가면서 그 골목길 및 빌라 주차장에서 계속 문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문을 잡아당기고 또 안 열리면 또 다시 또 다른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거. 계속 그런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주차된 차량은 하고요. 또 빌라 주차장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한참 있다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돼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계속 일대의 차량을 전부 다 잡아당기 보면서 갔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이인철 변호사님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열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런 모습을 시민이 목격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제 관제센터를 통해서 관제센터에서는 이제 CCTV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제센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차량 손잡이마다 다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혹시 차 문이 열려 있나? 그래서 이제 검거하게 됐죠. 경찰이 정말로 검거를 잘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범행은 어떤 죄책을 질까요? 이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입니다. 네. 자, 절도죄 기수냐 미수냐 무죄냐. 이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겠죠. 나는 아직 훔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차량 손잡이만 만든 건데 무슨 절도죄냐. 그걸 뭐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예, 네. 근데 우리 그 판례는 절도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이게 물색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미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것은 네. 그 안에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절도죄 미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목격을 한 사람은 일단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관제센터에서 CCTV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앞서 보니까 경찰이 출동하게 됐죠. 노원구 관제센터와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용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한 거죠. 경찰 연락을 받고. 그 계속 모니터링 중에 그 남자가 경찰차를 보고 그 계단으로 숨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숨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무전으로 전파를 해서 해당 순찰차에게 그 집에 그 계단에 숨어 있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무전을 전파해서 공조하게 됐습니다. 정말 김복준 의원님 예. CCTV가 매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각 지자체마다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 관제센터에는 행정공무원과 그다음에 경찰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갔고 어느 계단에 쪼그리고 있고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남성 같은 경우 관제센터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고 이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몰래 서서 잡아당기는 모습, 문고리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전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 남성. 하지만요. 이 관제센터 요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시민분이요. 이걸 목격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갔다면 이 사람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시민분께도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제센터는요. 이번 말고도 저희 뉴스파이터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노원구 관제센터가 또 한번 큰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의 노고에도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해외 나간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나갔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대체 뭐예요? 요즘 일반인들 해외여행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이제 일부 사람은 나가기도 합니다만.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충북 공군부대 소속의 A 상병이라는 상병이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네, 군인인데 어허. 이 사람이 이제 침샘 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1박 2일 휴가를 신청을 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음 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하.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살펴보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무단으로 출국을 한 거예요. 어허. 저 어디를 갔냐고 보니까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왜 갔냐 물어보니까 네. 알아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출국했다고 아이고야.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침샘 수술을 받다가 말고 출국 곧장 비행기를 탔다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 함부로 이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이게 병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을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15일 전에 해당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네. 당연히 그 소요되는 기간만큼 휴가를 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그 상병 같은 경우는 1박 2일 외박 나가 가지고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이거는 탈령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군대에서 탈령이니까 탈령죄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처벌 받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라도 이 군인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면 본인이 정해진 그 어떤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네. 얘기하는 위수지역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위수지역을 이탈한 것까지 이 사람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공항에서는 출국장에서는 공항 보안 요원들이 이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란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출국 심사는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가 이 사람이 현역 병사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어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는 25세 이상의 남성 중에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이 우려자 명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병역 기피 우려자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출국할 땐 정상적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귀를 안 하니까 군대 내에서 왜 이 사람이 복귀를 안 하지?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서고 나서 그제서야 뒤늦게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황당한 상황으로 지금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이 병사, 이 상병 지금 밀라노에 있는 겁니까? 홍종선 기자님. 일단 군이 가족을 통해서 이 상병과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 끝에 출국한 지 닷새 만에 어제 오후 4시쯤 다시 귀국을 한국으로 했습니다. 네. 그걸 그냥 둘 리가 또 없죠. 네. 공군의 이 군사 경찰이 바로 신병 확보해서 이 탈영이죠. 무단 이탈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헌병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씁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변했고 군사경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군의 군사경찰이 신병을 곧바로 확보했고 무단 이탈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탈영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국면 얘기가 나옵니다만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지금 그 해당 부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굳이 이 상병을 좀 변호를 하면은 네. 변호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보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는데 이 상병이 놓친 게 있습니다. 자, 해외 출국하고 오면 2주를 자가격리해야 돼요. 네. 아마 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리 여자친구 잠깐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격리하니까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하. 2주 격리 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요.
사실 철없는 행동이에요. 나이는 들 만큼 들었을 텐데 이런 순간 아무리 사랑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현재 신분, 본분을 망각한 행동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군복무하는 다른 동료들한테까지 또 피해를 준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오늘이요. 저도 김복준 의원님한테 며칠 전에 들어서 알았는데요. 10월 22일 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홍종선 기자님 무슨 날입니까? 경찰의 날입니다. 아하. 경찰의 날인데 이 경찰의 날 관련해서 좀 훈훈한 소식을 저도 듣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 이제 외근을 마치고 경찰들이 이 경찰서에 와서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요. 네. 갑자기 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굉장히 지금 영상 이제 나올 텐데 네. 다급하게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죠. 오. 네, 저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빨리 또 경찰도 나가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일이세요? 네, 그렇죠. 내리는데 아빠가 있고요. 또 아기를 안고 내리는 엄마가 있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막 뛰어 들어가요. 네. 뭔가 상황이 다급해 보입니다. 정말로 다급해 보여요. 저 남성분도 막 헐레벌떡 왔다 갔다 순찰차와 자신의 차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아이 엄마로 보이는 분이 품 안에 아이를 안고 다급하게 순찰차 쪽으로 이 타려고 하고 있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 차에 타고 오신 승용차에 타고 오신 분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대체? 저도 저 영상 봤는데 정말 긴장감,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요. 이 경북 구미에 있는 상림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부가 고향을 찾은 거예요. 고향을 찾으니까 이제 길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생후 8개월 된 아이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열경련을 하더니 의식을 잃은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의식을 잃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길을 헤매던 중에 지구대를 발견해가지고 빨리 지구대에 들어가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 세상에 저 차량에 타고 이제 탔을 때 지금 머리가 하얗게 백지 상태가 된 상황에서 순간 그나마 떠올린 게 지구대였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2일 날이었던 거 보니까 추석 쇠로 고향 내려가셨는데 오랜만에 가시니까 고향 지리 모르잖아요. 요즘은 오랜만에 가도 고향 지리가 많이 변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구대로 가신 거예요. 경찰분들이 전한 당시의 상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다음 날이고 이제 뭐 점심 때였습니다. 뭐 점심을 못 먹고 이제 순찰 들어오면서 저 사무실 그 중앙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 뭐 클락션 소리가 나면서 검색 그 승용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창문을 내린 그 사이로 애기 아버지가 뭐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날려가서 보니까 차 안에 그 애기가 좀 축 늘어진 상태로 있어서 좀 뭐 큰일이구나 싶어서 뭐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까 저는 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일단 뭐 걱정이 많이 됐고 빨리 일단 병원에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죠. 세상에 경찰분들도 그 순간 이 긴박하다는 걸 직감하고 대처했습니다만 인간인지라 경찰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컹덜컹했대요.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뭐 더더군다나 저기 권기웅 경장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래요? 아버지 입장이기도 했던 것 세상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의 본분과 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 좀 더 좀 다르게 그 온도가 좀 달랐겠죠. 아이고. 그리고 뭐 이 김영진 경위 같은 경우도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는데 뭐 경찰의 본분이니까요. 네. 잘했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면 앞서 영상까지는 그 승용차가 쏜살같이 지구대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그리고 순찰차에 막 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영상으로 보시면 그 이후의 상황도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순찰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순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오, 있죠. 네. 이 차 안에는 생후 8개월 아기를 안은 엄마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꼭 아이를 안아주고 있어요. 차들이 근데 비켜주고 있네요. 다행이네. 네, 아이가 이제 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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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보이시죠? 엄마가 아이 가슴을 아이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정말 차선 비켜준 아까 택시 보셨죠? SUV 비켜줬죠? 지금 병원이 보이죠? 지금 병원에서 도착하고 나서 아주 황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까지도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택시 기사님도 비켜주시고요. 이 하얀색 SUV 차량도 비켜주시고 덕분에 정말로 무사히 빠른 시간 안에 인근 병원에 도착. 세상 2분 만에 와 대박 2분 만에 도착했답니다. 근데요. 병원에는 일단 2분 만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가 걱정되잖아. 아이가요. 홍종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저 영상을 이제 처음 볼 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아이고. 압박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계속 숨을 안 쉬고 병원에 근데 도착할 때까지도 숨을 안 쉬었어요. 들어가면서 응급실 들어가면서 경찰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서 네. 그 심폐소생 잘하고 해서 지금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저기 도착할 때의 시간이 겨우 2분여밖에 안 걸렸잖아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셨고. 근데 이 권 경장님과 김 경위님도 바로 자신들의 공을 시민들께 돌리고 있어요. 아이고. 권 경장님은 정말 이 아이를 빨리 데리고 가서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일념 그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김경희님도 시민분들이 비켜주셔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병원 도착 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직접 아이와 엄마를 이송하셨던 경찰관 분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가 저 뒷자리에서는 문을 못 열고 나옵니다. 본인이 스스로. 차를 바로 응급실 앞에 대고 저 문을 열어드리면서 그리고 또 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차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받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고 뛰었습니다. 자식 같은 마음이 들었죠. 진짜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제 급하게 정말로 정신없이 도착을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기가 숨을 안 쉽니다.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어디 눕히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움직였고 걱정이 돼서 이제 안에 또 있다가 병원 바깥에 나갔다가 사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런데 김복진 예,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보니까 저 상황에서 2분 만에 병원 도착했으니까 정말 그래도 시민들의 도움으로 잘 도착했다, 빨리 도착했다 하지만 저 안에서 순찰차 안에서 아이의 이 몸으로 느끼면서 아이가 숨쉬지 않는 걸 직접 보면서 아이의 가슴을 누르는 엄마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요. 아마 2분이 아니라 2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진짜. 엄마의 입장이야 뭐 우리가 보면서도 아까 우리 홍정선 기자님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느낌은 누구나 다 가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거를 바라보는 권 경장이나 김경희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또 이 부모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겠죠. 네. 다행히요 무사히 치료를 받아서 아이는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 경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하다. 또 네. 김경희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니까 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내친구 말씀드리면 올해가 경찰의 날, 오늘이 경찰의 날인데 75주년입니다. 아. 그럼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경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거는 이 경찰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일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경찰들도 어떤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분들과 또 길을 양보해 준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 안정을 찾은 이 아이요. 정말 나중에 훗날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로 그 고마운 분들 잊지 않고요. 인생을 2배로 열심히 사는 또 그런 멋진 모습 보여주신다면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해내고 있는 전국의 대한민국 경찰분들께 뉴스파이터가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덕에 살고 있습니다. 택배를 진짜 반가워하잖아요. 띵동하면 택배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택배 때문에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프리미엄 패딩을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 이 패딩의 가격이 260만 원짜리 패딩입니다. 비싸겠나?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패딩을 받으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지? 기다렸습니다. 네.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빨리 오늘 가서 아내 줘야지 하고 찾으러 갔는데 택배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택배가 없어도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260만 원짜리 택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집 앞에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거예요. 네. 고객센터에 택배가 분실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접수를 하고 택배 기사분께 동의를 구하고 CCTV 동선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택배는 비대면 배송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 앞에 두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누가 혹시 집어갔나? 분실됐나? 그런 생각도 하셨고 불안한 마음에 CCTV 동의를 구해서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그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택배 기사가 같은 아파트에 같은 호수는 맞는데 옆동에 같은 호수로 아이고. 배달을 했던 그랬구나. 겁니다. 아이고.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당연히 잘못 배송된 집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겠죠. 네. 그게 그대로 상자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뜯어가지고 벌써 몇 번 입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이 선물을 했던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던 남편에게 택배 기사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뜯어서 입어보셨다는데요. 아니 왜 남의 옷을 입었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옷을 입어본 분, 말하자면 오배송을 받은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저한테 온 선물인 줄 알았어요. 아하. 그러면 내가 뭐 정품 박스나 보증선 이미 다 버렸지만 쇼핑백에 담아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대체 최단비 변호사님. 아니 이 남성이 아내의 선물을 위해서 260만 원짜리 택배를 주문을 했을 때에는 정품 박스와 보증서도 없이 남이 몇 번 입은 옷을 쇼핑백에 담아서 아내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배송 받은 이웃 주민에게 이미 몇 번 입으셨으니까 제가 원래 정품 가보다 싸게 그냥 팔겠다. 구매하시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웃 주민이 나는 구매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답답해서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니 남의 이름과 다른 집의 동호수까지 버젓이 적혀 있는 걸 알면서 비싸들으니까 입고 모른 척하려고 한 게 아니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 고민글을 올리신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택배를 빼고는 생활이 안 된다고 이제 말할 정도로 그게 과언이 정말 아닐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개 정말 택배가 집 앞에 오는데 근데 보세요. 택배를 여러분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택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보낸 거지 다 짐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누가 보낸 거지? 내가 시킨 게 왔나라고 먼저 보낸 사람 운송장을 다 확인하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맞습니다. 이거 포장 박스에는 그 수령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히 적혀 있죠. 거기다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의 고가예요. 이 고가의 물건은 누구나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반드시 확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물인 줄 알고 덥석 입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경우는 이 문 앞에 현관문 앞에 갖다 놨어도 점유 상태가 법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점유해서 이탈된 물건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다면 사실 일선 실무에서 이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절도미수죄로 입건합니다. 그래요? 정식으로 형사 입건을 하거든요. 이분도 형사 입건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 난감이라서 이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말이 안 된다면 이건 경찰서에 가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애초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옆동 같은 호수긴 한데 옆동에 배달한 이 택배 기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뭐 요즘에 택배 기사님도 워낙 고충이 심한데 고충 심하시죠. 다 네. 책임을 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안 묻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고가 물건들 주문할 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두세요 하고 요청하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러면 택배 기사가 그야말로 문 앞에 뒀어요. 근데 그 후에 옆집 사람이 가져갔다. 그럼 당연히 택배 기사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딴데 문 갔다. 앞에 제대로 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곳으로 배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배 기사랑 택배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옆집 사람이 알고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옆집 사람과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옷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입은 사람은 새 옷 구입 비용을 전액 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혹시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고민을 올리신 분도 최단비 변호사님. 사야지.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하면 또 조사 그럼요. 받으러 가고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또 도움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또 다툼해야 된다는 게 걸리고 이게 민형사상 고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소송 외에서 합의가 되려면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고의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괜히 협의하려고 하면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더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복진 의원님 말씀처럼 절도 미수 같은 것으로 고소를 하시고 저는 민사소송도 저는 인천 변호사님 조금 생각이 다른데 새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품은 가치가 있어서 중고가로 몇 번 입으면 떨어지거든요. 그 차액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있다면요. 정말로 잘 해결해 보세요. 순간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원만하게 잘 해결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이름 주현미 씨인데요. 대박 사건 올해가 벌써 데뷔 35주년이라고요, 홍종석 기자님? 맞습니다. 데뷔 35주년인데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하십니다. 네. 뭐냐 하면 처음으로 방송에서 TV에서 메인 MC를 맡게 됐어요. 어허. 그동안 라디오 DJ도 했었고 네. 예전에 2010년에 스토리쇼라는 프로그램의 보조 MC도 했었어요. 근데 네. 메인 MC는 처음인데 MBN에서 새로운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레전드급 스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노래로 여러 곡의 노래로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인생곡을 나와서 여러 명의 가수들이 불러요. 아하. 이걸 듣고 이 스타가 나는 이게 몇 점이 아니라 나는 저 노래가 제일 좋았어라고 한 곡을 택하는 이런 새로운 형식의 이제 노래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제목이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입니다. 예스터데이. 근데 이거의 메인 MC가 두 사람이 정해졌는데 한 명이 주현미 씨고 한 명이 안재욱 씨예요. 안재욱 씨요? 네. 네, 함께 하는데 사실 이제 주현미 씨가 워낙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전에는 뭐 1980년대 후반에 정말 뭐 남녀 가수 통틀어 가수 왕이었죠. 가요 대상을 휩쓰는 가수였는데 지금 사실 그 이후에도 커버곡 같은 거 많이 올리면서 어떤 어린 분들, 젊은 분들도 많이 알거든요. 네. 전 세대 아우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커버곡 올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가요 100년사를 꽤 잘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네. 딱 이 프로그램의 안성맞춤이다 생각이 돼서 MC로 발탁된 것 같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예스터데이 일단 제목이 좋아요. 이 흘러간 게 꼭 우리가 다 잊고 사는데 다시 한번 그 추억을 되살려보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현미 씨가 앞서 우리 홍종성 기자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요. 주현미 씨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면 트로트를 되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지금. 저도 주현미 씨 정말 좋아했습니다. 두 곡이 떠오르는데요.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이렇게 노래 잘하신 줄 몰랐네요. 이거랑 신사동 그 사람 아하. 정말 애절하면서도 정말 명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현미 씨가 이제 개인 방송을 이제 2018년부터 오픈했는데
거기서 이제 140곡을 이제 직접 부른 거예요. 이 트로트를 살리겠다, 전통을 살리겠다. 직접 저도 이제 오늘 구독했습니다. 아, 네. 구독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가 된다고 합니다. 주현미 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0여 곡을 부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목표가 대단해요. 그런데 주현미 씨의 목소리를 듣는 꼭 자기 노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꼭 자기 노래가 아니어도 흘러간 트로트를 되살려보자는 마음으로 본인이 부르는 거에 살신성인 자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현미 씨의 목소리를 듣는 옛날 노래는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년간 많은 분들께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저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 모두가 사랑하는 노래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아울러 우리 전통가요를 지키는 마음으로 잊혀져가는 우리 노래를 보존하고 복원해보려고 합니다. 눈물로 된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그 깊은 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며 바람을 산들바람 불어준다네 푹 빠졌습니다. 김복진 의원님, 예. 순간 눈을 잠시 감고 들었는데 음악다방에 지금 온 거 그냥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주현미 씨 제가 기억하기는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맞습니다. 네, 아하. 주현미 씨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주현미 씨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1985년도예요. 비 내리는 영동교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잠깐 하셨는데 저보다는 못 하시네요. 아마 나중에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뭐 신사동구 사람이 88년도 올림픽 열릴 때 아하. 나왔고 그때 예, 가요대상 3관왕 야. 거의 휩쓸었죠. 네. 그 이후로 연도별로 보니까 1년 단위로 히트곡이 나와요. 그래요? 보세요. 89년도에 짝사랑. 야. 그다음에 90년도에 잠깐만. 그다음에 91년도에 추억으로 가는 당신. 자하. 그다음에 92년도에 또 만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만 딱 그 저 쭉 그 개봉만 얘기해도 이분이 어느 정도의 히트곡 제조인지 그러네요. 뭐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야말로 김복진 의원님이 그 곡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의 또 추억을 또 소환해 주셨는데 그 80년대를 휘어잡았던, 주름 잡았던 주현미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너를 울리네 시간은 자전거 못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뜨뜻뜨뜻 사랑인가 봐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시쳇말로요. 간드러집니다. 그냥 간드러지는 이 목소리를 타고 나셨는데 최단미 변호사님 근데 들어보니까
주현미 씨 노래를 우리가 하마터면 못 들을 뻔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주현미 씨가 약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아. 근데 약대를 졸업하고 그냥 약대만 졸업하고 가수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약국을 개업을 해서 운영을 그래요? 하는 약사였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조미미 씨라는 가수분이 있었는데 이 조미미 씨가 쌍쌍파티라고 하는 메들리 노래 음원을 이제 녹음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펑크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타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주현미 씨의 아버지의 지인이 누구였냐? 작곡가 정종택 씨였어요. 이 정종택 씨가 그러면 주현미 씨를 대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해서 대타로 녹음을 했는데 이 쌍쌍 파티가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현미 씨한테 권유를 해서 1집 앨범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사 생활은 접고 가수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당시 어르신들은 지금과 같은 또 연예인의 또 위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약사 하다가 가수를 한다니 내가 얼마나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도 약사 딸이 가수를 한다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현미 씨가 한 예능에서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수가 되고 돈벌이가 제일 좋았던 게 밤업소였대요. 근데 밤업소니까 밤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수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밤에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나가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 연예인 어떤 인식과 지금은 이제 판약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주현미 씨를 보는 지금 어머니는 정말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 정말 예전엔 속 썩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기껏 약대 보냈는데 바로 그 학교에 약대의 동아리, 노래 동아리가 있어요. 그 노래 동아리와 함께 1981년도 MBC 강변가요제 나가가지고 거기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로 좀 수상하다 했는데 또 이렇게 앨범 쌍쌍파티 내서 약사 대신 가수 하겠다니까 1차 속 끓었죠. 2차 속구름이 뭐냐? 28살에 결혼을 합니다. 30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때 누구랑 했냐면 조용필과 위대한 밴드 기타리스트 임동신 씨랑 결혼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조용필 이 굉장한 인기, 주현미 씨도 굉장한 인기, 함께 한 40일간 여러 가수들이 미주 공연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기타리스트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 주현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신인이어가지고 뭐 인기 이런 거 체감이 안 됐고요. 사랑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근데 본인은 신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따져보면 198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이 8년도가 언제냐? 1985년도에 비 내리는 영동고 발표해서 이미 스타 됐고 맞아요. 이 1988년도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신사동 그 사람으로 정말 그랜드슬램 방송 3사 막 다 이 휘잡던 그래요? 그 해년도에 결혼하면서 제가 신인이어서 인기는 잘 모르겠고 사랑밖에 몰랐어요. 이러니까 그 엄마 마음은 그러니까요. 어땠겠습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과 노래 둘 다 잡은 주현미 씨의 인기에 힘입어서 요즘 후배 가수분들이요. 와, 주현미 씨의 히트곡을 또 본인만의 스타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며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홍종선 기자님, 요요미 씨만의 또 다른 매력이 이걸 자기만의 색깔로 소화하네요. 사실 요요미 씨가 요새는 이제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찍부터 인터넷 방송했어요. 그때 우리가 모를 때부터 50, 60, 70, 80분들이 용돈 주던 가수예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만의 스타일, 정말 간드러지는 창법, 그리고 누구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없는 귀여운 애교, 이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요미 씨도 처음부터 가수 되기가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박시원 씨라고 무명 가수세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오래 열심히 했는데도
무명이고 힘들다. 네. 얼마나 본인이 이 힘들게 간 길을 딸에게 권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이다 보니까 라이브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딸이 막 노래하겠다 그러고 가수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단호하게 이제 선을 그으셨는데 이 요요미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노래방을 갑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딸의 강한 의지를 본 거죠. 아, 안 되겠구나. 그래, 해라. 해서 이 딸의 실력과 의지를 인정해서 이제 딸이 이렇게 가수를 하게 됐고요. 네. 이 아버님 마음은 딱 그거였던 거죠. 내가 어렵게 했던 이 직업 어떻게 보면 대물림하기 싫었다 이런 마음이셨는데 지금은 아마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하고 응원하실 것 같아요. 34년 무명 서른밥을 드셔보신 아버지시기에 딸이 그 같은 길을 걷는 걸 반대하셨던 아버지 박시원 씨.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요미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무명 가수지만 트로트 가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장르 자체가 트롯이에요. 아.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트로트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요미 씨한테는 음악이라고 하면 트롯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좀 속은 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은 TV에 나오는데 왜 우리 아빠는 TV에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린 네. 나이에. 근데 이제 뭐 이제 아빠가 TV도 이제 나오시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저 박시원 씨, 요요미 씨 딸을 보면서 이제는 인생 대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신은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축복해 주진 않아요. 그 본인 입장에서는 뭐 실패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딸이 성공을 했고 재벌 빼고는 그 대를 이어서 축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 아버님도 정말로 이제 대견하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자신이 못다 이룬 이 꿈을 따님이 정말 이 성공리에 지금 이루고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단미 변호사님 많은 분 이제는 요요미가 누구야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다 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요요미 씨가 올해 나이가 27살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 그 싱글 앨범 이외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자신이 커버송 여러 장르의 커버송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특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던 계기가 된 노래가 혜은이 씨의 혜은이 씨. 새벽비와 제3한강교예요. 네. 그래서 제2의 혜은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외모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또 트로트계의 아이유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34년 무명 가수잖아요. 이제 무명 생활을 보상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또 감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요미 씨 말고도요. 이른바 주현미 주니어들의 활약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도 한번 여러분이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홍종선 기자님, 윤수연 씨는 천태만상 인간세상 이 노래 부르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하. 이 요요미 씨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1988년생 33살인데 실력파 가수예요. 아하. 지난 2007년에 이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데뷔를 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천태만상 나온 게 2014년. 그러니까 그 시간도 한 또 7년이 지나서야 인기곡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2014년에 나왔는데 이게 왜 요즘 얘기가 되느냐. 네. 한 중학생이 SNS에 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어. 그걸 계기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이 노래 재밌다 네. 하면서 이게 역주행, 흔히 말해서 뒤늦게 발동 걸려서 인기와 사랑을 얻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천태만상에 대한 커버송이라고 하죠. 일반 분들이 나의 천태만상을 또 저렇게 군인들도 올리시고 올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윤수연 씨도 그거 보는 거, 커버송, 남이 부른 내 노래 그 보는 재미에 빠져 있다고 하고요. 남진 씨랑 사치기 듀엣 불러서 또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개그맨 방송인 유재석 씨가 또 이 부 캐릭터로 류산슬로 이 트로트 가수 데뷔했잖아요. 그때 그 꺾기 창법 지도해준 선생님이 야, 있었으니 그래요? 그게 바로 윤수연 씨입니다. 윤수연 씨의 천태만상 가사가 실제 윤수연 씨의 삶과도 좀 닮아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주현미 씨가 약대를 나와서 우리가 놀랐잖아요. 근데 윤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의과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을 했고요. 와. 수학학원 강사로도 일을 했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인턴으로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편의 채널의 아나운서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동시에 소속사 오디션에도 합격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이 화려한 경력을 뒤로 하고 트로트 가수로 이제 데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윤수연 씨의 이 늦게 피었지만요. 지금도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연 씨도 또 활동 앞으로 또 뉴스파이터가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씨 오랜만에 소식 들어왔는데 대박 새 집이 생겼답니다. 영탁 씨 이사하는 그 장면 너무 설렜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이가 선물해준 의자. 아 진짜? 세상에. 그다음에 우리 구균이 형이 선물해준 책상. 그다음에 이거 또 팬들이 또 선물해준 완전 새 거네. 장비들이 또 있죠. 신발을 팬들. 뭐 커스텀이야? 팬이 내가 철인 지퍼로 좋아하는데 철인 지퍼를 아, 예쁘다. 이거 못 신겠더라 아까워서 여기 올려놨어. 이거 어떻게 신어 저거를?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좋은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다. 널 기다리고 있을게. 이른바 요즘 코로나19 시대라 그런지 랜선 집 공개로 잠시 집을 좀 엿봤습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아까 얘기 자랑하는 거 보니까 동원? 그러면 그 정동원 군 말이에요? 애기. 정동원 군 맞습니다. 오. 사실 이제 영탁 씨가 정동원 군보다 24살이나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우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집으로 이사했다니까 저렇게 의자도 선물해주고. 이야. 근데 지금 영탁 씨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본인의 집 가운데 이 작업실을 공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임영웅 씨가 준 거, 장민호 씨가 준 거, 또 정동원 이야. 군이 준 거, 또 팬들이 네. 팬들도 또 음악 장비들 이런 네. 것도 선물하고 해서 그 사랑으로 가득한 훈훈한 작업실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정동원 씨랑 약간 알콩달콩하는 게 되게 정말 삼촌하고 조카 같다 싶은데 그러네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영탁 씨가 얘기합니다. 너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부르고 삼촌이라고 해? 하니까 정동원 군이 형 나이 많아. 24살이나 많으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탁 씨가. 네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보다 내가 6살밖에 안 많아. 라고 하니까 정동원 군이 1년이 365이고 하루에 밥 3끼씩 먹으면 네. 1000끼도 넘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탁 씨가. 나 어렸을 때 밥 많이 안 먹었어. 정말 네. 삼촌, 조카, 친인 척 같아 보입니다. 네. 정동원 군도 선물하고 박구윤 씨도 아까 선물했다 그랬는데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정동원 군이 이제 선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걔는 뭐 선물했어? 뜯어봐 막 그러잖아요. 최단미 변호사님. 이 가장 어린 정동원 군이 지금 멋진 의자 선물했는데 형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테이블을 선물했고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영탁 씨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봐 이 최신 게임기를 또 선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탁 씨만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탁 씨도 장민호 씨가 이사했을 때 필요한 물건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직접 커튼도 달아줬다고 하니까 이야. 서로 챙기는 모습이 참 의리 있게 보이기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사를 한다는 건 자기 집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뭔가 좀 형편이 나아졌다 뭐 이런 걸 좀 감 잡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나아질 수 있었던 이유 배경은 뭘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사실 이제 영탁 씨가 제가 좀 고등학교 친구를 아는데 그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기타 가지고 이 노래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해서 그렇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어렸을 때부터 보였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 본인 노래 중에도 네.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있어요. 아니면 편곡하거나 뭐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도 대표적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 이게 뭐 이제 음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음원 수익 같은 저작권료가 영탁 씨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형편이 또 나아지고 있는데 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본인 노래뿐이 아니라 뭐 장민호 씨도 노래 주고 여기 보이스트로 나왔을 때 슬리피 씨가 맞아요. 형 나 곡 하나 줘 했는데 약속 지켰어요. 오는 29일에 성훈이라 노래가 또 나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그 유명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작곡해 주니까 곡비 네. 많이 받았겠네. 영탁 씨한테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아, 나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건 곡비 안 받아. 슬리피 세상에. 씨도 장민호 씨도 네. 다 이제 무료로 곡을 준 거죠. 네. 그리고 Y2K 고재근 씨한테도 곡을 무료로 줬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게 결국은 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또 노래 부르고 팬들이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르고 네. 이럴 때마다 또 음원 수익은 늘어날 겁니다. 영탁 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사랑을 받게 만들어준 효자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효자곡이 한 곡만 있어도 든든할 텐데 여러 곡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가수가요. 그 평생 가수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온 국민이 사랑하는 히트곡 한 곡 내기도 정말 어렵다고 그러겠죠. 합니다. 한 곡만 있어도 평생 사실 먹고 살고 없거든요. 근데 영탁 씨 같은 게 벌써 3곡이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찐찐찐이야. 그러네. 네가 아. 왜 거기서 나와. 그다음에 막걸리 한 잔 벌써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탁 씨는 앞으로 이제 꽃게만 거는 데만 남았고 네. 또 이렇게 히트곡도 많다 보니까 또 그 CF도 지금 완전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 뭐 심지어는 음료, 피자, 아파트 광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영탁 씨 앞길이 정말로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러네요. 본인 일에 또 주변까지 챙기는데도요. 글쎄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더 그럴까요? 요즘 주변 분들 그런데요. 얼굴에서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말도 듣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는데 요즘 마음의 상태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살고 볼 일임 포기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힘내요 모두. 내가 힘주리. 15년 늙었다.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요즘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소중한 정말 다시 이거는 뭐 한평생 살면서 정말 있을까 말까한 그런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새 집도 받고 팬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그렇다면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새 집 얻기 전에 영탁 씨는 어떻게 살았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했었죠. 반지하 집에서 생활을 했대요. 아, 그래요? 반지하 이 집이 그 넓다 보니까 넓은 거실 중간에다가 커튼을 치고 침실하고 옷방을 따로 구분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아픈 얘기기도 하죠. 집은 넓어서 좋은데 빛이 안 들어오더라. 그게 조금 아쉽더라. 그렇지만 또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반지하라 소음 걱정은 안 해서 좋더라. 시간 관계없이 아무 때나 악상이 떠오르면 작곡하고 작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과거에 나도 지상으로 가고 싶다. 주택청약도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 수술비로 아마 다 썼던 모양입니다. 효자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영탁 씨 앞날도 이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영탁 씨한테 친조카 같은 정동원 군이 이제 선물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동원 군도 이사를 했어요. 홍종성 기자님. 이사라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펜션을 리모델링 아, 해가지고 그래요? 네. 새로 지었는데 네. 3층이에요. 근데 1, 2층은 카페고 정동원 하우스라는 카페고 네. 3층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뭐 하얗게 인테리어 돼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손님들이 카페에 거의 뭐 늘상 와서 많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네. 근데 주로 트로트 가수잖아요. 아, 그래. 정동원 군 나이가 14살이어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요? 또 한쪽에서 정동원 씨 굿즈 그런 상품들 네. 관련 상품을 파는데 그것도 어떤 분은 막 이때 연세가 있다는 거 좀 경제력이 있다는 거죠. 네. 한 10만 원씩도 사가시고 아하. 그렇게 하면서 많이들 아껴주고 계시다네요. 네. 사실 정동원 군이요. 저 나이인데 14살인데도 불구하고요. 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팬 덕분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 방송에 계속해서 노래 선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정동원 군 앞으로 이제 더 노래 실력 연말 시간도 더 많고 세월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로 노래 실력은 탁월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직 저렇게 어린 나이인데 어디서 저런 감정이 나올까라고 하는데 이 정동원 씨가 이 경연 대회를 할 때 자신이 이렇게 트로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할아버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정동원 씨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경연 도중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동원 씨가 고향 하동으로 내려갔을 때 이틀간 이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게 새벽에 이제 삼촌이랑 함께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제 커피를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의 애창곡이 바로 눈물비인데 네. 그동안 이 눈물비를 안 불렀대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 자꾸 눈물이 나서. 근데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에게 눈물비 영상도 틀어드리면서 할아버지를 추억했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산소를 찾은 정동원 군 한번 모습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나를 지켜주던 한 사람. 그래도 할아버지가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그래도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같이 있으면서 키워준 거.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제가 꼭 음악 생활을 안 했어도 키워준 건 할아버지였잖아요. 할머니랑.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제가 노래 부를 때는 아픈 게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도 뿌듯하고요. 또 여기 하동에서 서울까지 먼데 막 비행기 타고 와서 또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오고 근데 힘든데도 제 콘서트 보러 아픈 거 견디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또 가수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14살 정동원 군이 인생사를 알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제 할아버지가 본인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봐주고 키워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악기 사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떠나셨다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돼서 슬픈 내색 안 내려고 애쓴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대견하긴 한데 저는 이제 정동원 군한테 하나 정도는 부탁하고 네, 싶어요. 빨리 부탁해야 됩니다. 가수이면서 학생입니다. 네. 책도 좀 읽고요. 네.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